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2021년 7월에 시행이 되었던 4회차 시험 어떻게 잘 치르셨나요?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ERP는요. 이론에 대한 내용도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무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론 강의 제가 이번 강에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풀면서 이 부분 정말 어려웠는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 잘 들어주시면서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셔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여기에 강의가 있는데 실기는 어디에 강의가 있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자, 실기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링크 따라서 오시면요. 이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무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이게 이론만 100%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 모두 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요. 둘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론 먼저 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칠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7월 24일 날 시행이 되었던 문제 같이 가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경영혁신과 ERP 문제 5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배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경영혁신과 ERP는 하나당 2점 배점이죠. 5문항이니까 전체 10점을 차지합니다. 자, 전체 10점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하찮은 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 1급을 합격하시려면 이 10점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잘 깔고 가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3개의 강좌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듣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듣고서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늘 나오는 문제니까 문제 은행식이 여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일 나왔던 거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자, 결산 작업을 단축하고요. 사이클 타임도 감소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ERP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무언가 낭비되고 있던 것들, 시간이나 비용들을 다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의 예상 효과는 이렇게 단축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요? 자, ERP는요. 항상 개별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모두 통합해서 모든 모듈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의심하셔라.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A회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자, 성공적으로 항상 이 성공적이라는 단어 ERP를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영진이 자꾸 야,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하지 말까? 애들이 힘들 때 하지 말까?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이거 해야 돼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구성원 전체가 참여를 해야 돼요. 어느 부서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업무를 단위별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모두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된 ERP 시스템 SCM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급망 관리 모듈 실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공급 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현재의 고객은 데이터에 있어요. 근데 미래의 고객은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 말 그대로 그냥 꿈이야, 꿈. 미래에 이런 고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관한 진입장벽을 높인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하면은 제가 강의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같은 거에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여기서 정보를 처리하고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옛날엔 ERP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무언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거기에 구축을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사양이 되지 않거나 그 정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싫어서 ERP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굳이 회사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내가 클라우드 내에서 ERP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aaS 및 PaaS를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하고 있고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를 ERP를 제공하는 것을 SaaS ER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S.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이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게 틀린 거겠죠. 5번, ERP 선택 시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속적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현 시점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ERP 하면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거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BPR이다 라고도 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다시 심장을 끼워 넣듯이 완전한 개혁, 급진적인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완전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회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들은 모두 다 몇 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3점. 주관식도 나옵니다. 주관식은 몇 점? 4점. 주관식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객관식부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서로 상충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자, 이 서로 상충관계다 라고 하는데요. 상충관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적 특성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서 목적에 적합한지,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다음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적 적합성을 따라가려면 그때그때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인 거고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에 대해서 처음에 취득했던 가격, 토지를 취득했던 가격이 예전에 1억 원이었어요. 아직 팔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1억 원이었던 토지의 가격이 장부에도 꾸준하게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이 1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1억 원짜리 토지 있었지? 그거 아직 갖고 있지? 그 1억 원으로 적혀 있네? 계속해서 말이 변함이 없구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투자자들에게 10년 전 1억 원의 토지의 가치를 지금도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주춤함이 있어요. 정말로 시가가 계속해서 1억일까? 아니면 10년 전의 가격이 1억이니까 지금은 다른 가격일까? 모호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시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목적에 좀 더 부합하는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에 맞춰서 계속해서 가격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불러요? 공정가치법이다. 시가에 따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100% 완성이 되고 나서 건물이 딱 앞에 있으면 저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완성된 건물을 보면서 제가 10억이래.
모두 믿음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요.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2억, 2억, 2억 그래서 2억, 4억, 6억, 8억, 10억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해주면 아, 저 회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 원가가 이만큼 투입이 되었는데 그 공사 원가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어져서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건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건 목적 적합한 내용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투자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게끔 재무제표가 바로바로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반기별로 분기별로 재무제표가 나와주게 되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결산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직 연말까지 다 진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언제까지 기다릴까? 결산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연말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신뢰성 높은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액에 대해서 현금이 나갔으면 비용 지출, 현금이 들어왔으면 수입, 이렇게 현금주의에 따라서 현금의 실제 수령과 지출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왜?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돈이 나갔으니까. 받으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보험료를 냈는데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거야. 혹은 1년치 보험료를 냈지만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은 12월 한 달밖에 없고 나머지는 내년 11월 달까지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당해년도에 내가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얼마이고 내년도 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나 실현주의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나 이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서 정보를 바라볼 때 좀 더 맞는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는 모두 다 목적 적합성에 따르는 정보로서 체크가 되어 있고 현금주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상충관계 연결로 잘못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표기해야 될 명칭.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재무상태표, 물론 여기에 자산도 들어가고 부채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어디 회사 건지 땡땡 회사,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날짜, 그리고 단위가 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 100만원 단위인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다면 혹 나는 이걸 몰랐어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실물을 보실 때 재무상태표나 이런 거 조회할 때 이렇게 나와요. 어디 회사인지 보자는 거죠. 회사, 기업의 명, 그 다음에 단위가 우리나라 원단위다. 그 다음에 날짜, 지금 현재 종료일 혹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얘들은 이제 기간으로 나타내 주겠죠.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 명은 재무제표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죠. 여러분들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기업회계 기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있고요.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자산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동 부채를 먼저 쓰죠. 유동 자산을 먼저 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현금화가 빨리 되고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죠.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답을 체크했을 것 같아요. 자, 자본에 대한 구성은 유동, 비유동이 아니라 이렇게 자본에 대한 성격에 따라. 자, 자본 항목 중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항목이 아닌 것.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 내가 주식을 발행하다, 유상, 증자, 신주, 발행, 액면가액, 자본금, 그 다음 그 액면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 액면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내가 시중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본금이나 이제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에 속할 만한 것들,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사례 중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우리 회사 주된 업종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판매할 목적, 고객 관리 목적, 그 다음에 분양할 목적. 분양할 목적이 뭔가 했더니 이 회사는 분양업을 하고 있고 분양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키워드만 찾아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전자제품 회사, 판매 회사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다라고 해야 재고자산이지. 고객 관리 목적은 본인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 없는 건 3번이었고요. 나머지 음식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닭이라든가 증권사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기업이 분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 모두 다 그 회사의 주택에 가지고 있는 판매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 재고자산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고려의 2021년 임차료에 대한 회계차료 12월 30일 결산일 수정분계로 가장 적절한 것 월할 계산이죠. 이 결산에 대한 수정분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10월 1일 임차료 1년치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했대요. 자, 임차료 비용, 손익계산서에 모두 다 비용 처리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10월부터 12월, 10, 11, 12, 3개월치만 비용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 1월부터 9월 달까지 해당하는 9만 원은 임차료에 대해서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것은 선급 비용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임차료 비용은 대변으로 비용을 9개월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연도 9개월치 선급 비용이다 라고 하는 회계처리 찾아보시면 정답 얼마예요? 4번이죠.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 9만 원 내년도 거, 그리고 임차료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취소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모두 다 비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더라.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3만 원까지만, 나머지 내년도 9개월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급 임차료로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 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사실 그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어도 여기 보시다시피 모두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상장 주식에 대한 연결 내용 2021년 3월 31일 주식 처분 시점에 분계로 오른 것. 자, 그러면 9월 1일 날 2020년 주식을 취득했죠. 자, 10주 12월 31일 날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죠.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되면 1,000원에 대해서 1주당 1,000원, 그리고 10주니까 만 원의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16,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 16,000원짜리 10주를 전체를 다 얼마에 팔았어요? 14,000원에 팔았죠. 자, 그러면 16,000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10개의 주식에 대해서 14,000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 대변에 16만 원, 16만 원으로 평가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판 거고요. 차변에 받은 돈은 14,000원씩 10주니까 14만 원을 받았어요. 자, 14만 원 받은 거에 대변에 16만 원짜리 일치하고 있는 건 4번밖에 없네요. 16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손실 2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강의를 잘 들어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이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별로 꼬아서 낸 것도 아니죠. 그 다음 갈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단기말 대손충당금 계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항목. 자, 분명히 시험장에서 문제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시험이 항상 끝나고 나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풀어보는 시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합격자 발표를 받기 전에 풀어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대변에 이렇게 전기 2월에서 5만 원이 넘어왔고요. 4월 10일 날 매출 채권에 4만 5천 원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이면 1%를 보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에 있는 내용 읽지 않고서 그냥 자료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1월 1일 날 이제 5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넘어와서 4월 10일 날짜에 매출 채권에 저렇게 4만 5천 원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건 4월 10일 날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매출 채권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하는 상대방 회사가 뭐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일 먼저 뭘 먼저 본다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요.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손충당금을 봤더니 4만 5천 원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왜? 5만 원 있으니까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5만 원 중에 4만 5천 원을 사용하고 나면 5천 원은 현재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잔액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매출 채권의 금액이 5만 원 이상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5만 5천 원을 내가 회수할 수 없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2월에서 넘어왔던 대손충당금을 모두 다 가져다 썼겠죠. 5만 원을 가져다 썼다면 그럼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매출 채권이 정확하게 얼마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얼마가 대손 처리하게 되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알려면 손익계산서도 가서 봐야 될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매출 채권의 금액이 5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대손충당금 5만 원만 갖다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5만 5천 원으로 대손충당금은 잔액을 가져다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5만 원을 만약에 여기에다 썼다는 건 우리가 대손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 5만 원 이상이구나 라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는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이 대손충당금만 봐서는. 하지만 4만 5천 원일 때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자고 했잖아. 근데 5만 원인데 4만 5천 원을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채권의 잔액은 4만 5천 원이었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에 남은 대손충당금은 얼마였다? 5천 원. 그럼 이 5천 원의 잔액을 가지고서 채권에 대한 잔액 500만 원에 1%를 설정하자. 그럼 5만 원. 5만 원에서 우리가 다시 5천 원을 잔액을 차감하시면 4만 5천 원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 5천 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4만 5천 원의 대손상각비도 기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기말에 보충해야 될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4만 5천 원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4만 5천 원. 맞는 표현. 전년도 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합계액은 5만 원이었고 단기 중에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전체 금액은 4만 5천 원이다. 맞는 표현이죠. 매출채권에 대해서 4만 5천 원의 대손충당금을 모두 다 가져다 썼단 말이야. 만약에 전체 금액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 일부는 대손상각비를 쓰거나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매출채권이 5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4만 5천 원이었고 충당금 4만 5천 원 다 가져다 쓴 거예요. 충당금 아직 잔액 남아있다고요. 차게 회수되지 못할 채권 금액은 5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맞아요. 다음 연도에 회수되지 못할 채권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의 1%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 되는 대손충당금으로 매출채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는 금액, 바로 여기 앞에 이렇게 채권 잔액에 대손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회수하지 못할 금액으로 추정하는 금액 5만 원까지 해서 재무상태표로 본다는 거죠.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거든? 없는 거야. 뭐 정답이 없네. 자, 근데 출제자는 3번이 정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손삼각비가 없다라는 거, 대손충당금을 다 가져다 썼다면 이 지문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5만 원 중에 4만 5천 원을 가져다 썼다는 건 내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의 잔액이 전체 4만 5천 원이었다는 거 맞는 얘기다. 왜 3번의 지문이 틀린 거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모두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13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없어요. 문제 삭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바로 여기서 튀어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개의 문제를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2개 중에 얘는 정답 인정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답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 상승 시를 가장 기본형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익이 과소계상되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거. 자, 우리가 물가 상승 시를 가장 기본형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순서.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셔야 돼요. 그 순서는 우리 이거 외우는 팁 얘기해드렸죠? 이익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플러스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자, 그렇다면 이익이 제일 작게 계상이 되고 그래서 세금도 제일 작게 되는 거. 바로 후입선출법이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15번. 다음 설명의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의 이름은? 자,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즉, 자산의 한 가지로서 건물 임대차. 자, 자산의 한 가지, 자산 계정을 물어본 거예요.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자,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할 때 그 보증금이죠. 만약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이 보증금에서 까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의 보증금이에요? 내가 건물을 빌렸어. 건물을 빌리고서 상대방한테 납부한 보증금이라고요.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였을 경우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주는 금전이래요. 그래서 임대인의 목적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개정을 쓰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기준에서 개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빌린 사람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얘가 왜 자산이냐? 내가 나중에 이 건물을 나갈 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다라고 하는 월세는 납부하는 비용이지만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항상 시험 문제에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에요. 근데 사실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보통예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자, 현금이다 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금은요,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이죠. 그래서 동전 지폐 같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 대용증권에 해당하는 자기압 수표. 자, 은행이 한국은행이 아닌 그 이외의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죠. 그 다음에 배당금이 나왔어요,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이 표지표도, 이 통지표도 내가 가지고 가면 현금을 받아올 수 있고요. 자,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여러 가지 각종 채권 및 금융상품, 국공채, 사채.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3개월이면 90일이죠. 네, 90일, 3개월 이내의 채권, 공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금성,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표는 통신비고요. 그 다음 신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고려가 발행한 어음은 타사가 발행해준 어음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받을어음이겠죠. 자,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4개의 금액을 모두 다 합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15원에서 25원을 더하시면 40원, 그 다음에 50, 60, 70 해서 70원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무릉의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주의하실 점 2018년이고요. 얘는 2021년 4월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몇 번 하셔야 되냐면 2018년도 결산 한 번, 2019년도 결산 한 번, 2020년도까지 하시고요. 2021년도도 하셔야 돼요. 처분하기 전까지 몇 개월 사용했어요? 12분의 4. 이 12달 중에 4월달까지 사용했으니까 12분의 4까지는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액법이었고요. 그 다음 취득원가의 10%가 잔존가치였으니까 취득원가 500.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 50만 원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하시면 450에서 5년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90만 원이 매년 감가상각되는 금액이요. 그러면 2018년도에 90, 2019년도에 90, 2020년도에 90에서 93, 27, 270만 원의 감가상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처분하기, 매각하기 직전에 지금 현재 90만 원, 1년을 사용하면 90이지만 이 중에 12분의 4개월만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3년치에 270에 처분하기 직전에 30만 원까지 해서 3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 자, 자산의 취득가격 500인데 3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장부가격 200. 장부가격 200짜리를 25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200짜리를 250 받고 팔았으니까 50만 원만큼 더 많이 받아서 처분이익 50이죠. 자, 그래서 처분이익 50만 원이 정답이었어요. 자, 정액법이었고 취득 시점과 마지막 매각 시점까지 봤을 때 18, 19, 20년도까지 3년치의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뭐까지? 처분하기 직전까지의 감가상각, 월할상각 하셔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라는 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도 오답률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특정 재화의 소비에 대한 소비되는 개별 소비세 아니고요. 일반 소비세예요. 특정한 어떤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 모든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 나머지는 우리가 과세 대상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마다,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받아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가 있을 때 징수하는 거래징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일정 기간의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공급하고 사업자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다. 그쵸? 우리가 그래서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세금을 징수하고 나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납세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인 부담자는 소비자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번. 다음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 적절한 것.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2기 확정 신고.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 신고 납부하시고요. 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나서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3개월 되는 날까지
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렇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25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건물, 재화 맞고요. 그 다음 전기도 재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재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돈으로 구획할 수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우리는 재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 모두 다 재화가 될 수 있고요. 자, 어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이나 어음과 같은 돈은 뭐가 될 수 없다? 재화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상품권, 주식, 어음은 재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는 과거에도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이 보기 4번만 좀 틀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1, 2, 3번은 과거에도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3번의 어음의 발행이 정답이었어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푸셨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 근데 기존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이제 본강좌나 내지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러 가셨던 분들은 4번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직원에게 이 지금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쓴 거거든요. 연말 이렇게 안 쓰죠, 우리. 연말. 자, 직원에게 연말 자사 제품을 선물했대요. 자, 우리 직원한테 회사의 제품을 선물했다고요. 그러면 내 회사 제품을 선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보세요? 회계 처리하실 때 계정?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선물이잖아. 내 회사 제품을. 그리고 자, 복리후생비라고 했을 때 내 회사 제품을 줬단 말이에요. 내 회사 제품을 주면 복리후생비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하시게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조금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아니 내 회사 제품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죠. 이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어요. 이 개인적 공급이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어도 우리 회사 사장님 집에 가져간다거나 우리 직원이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지만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한 걸로 간주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직원이 자기가 그냥 가져간 게 아니잖아. 회사가 나한테 선물해 줬다니까? 자, 그럼 선물해 주는 거는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이 선물해 주는 것도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던 물품을 업무 보는데 사용하다가 업무 과정에서 깨졌어. 혹은 업무 과정에서 망가졌어. 그래서 회사 제품으로 내가 그걸 보상받은 거야. 그런 경우들은 회사 제품으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비 변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마세요. 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또 하나 예외 규정은 복리후생 목적일 때예요. 복리후생 목적이다 라고 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아주 고가의 물건까지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까지. 그래서 명절, 그 다음에 직원의 경조사 이렇게 이제 좀 나누게 되고요. 그 나눈 다음에 직원과 관련한 이런 결혼에 대한 추기를 할 때 내 회사 제품으로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생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할 때 우리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내 회사 제품을 제공했다라고 보죠. 그때 물품당 10만 원 이하까지는 뭐로 보지 않기도 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줬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 물론 어음이 명확한 정답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4번도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더라. 나중에 이렇게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사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지문이 굉장히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출제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직원에게 연말 자사 제품 1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의 제품을 선물하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래 아무리 이 개인적 공급에서 예외가 되는 복리후생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되겠지 라고 해서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체크를 했을 텐데 금액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이걸 제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출제자분이 이건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이렇게도 우기시나? 네. 근데 어쨌든 뭐 출제하신 분은 복리후생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 회사 제품을 직원한테 선물해 주는데 이걸 그럼 뭐라고 그분은 회계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4번의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4번에 대한 지문 더 이상 안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자, 법인세는요. 우리 회사 법인이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직접 신고하게 되는 신고과세제도예요. 네, 신고납부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과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정부 부과제도는 틀렸죠. 상속세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가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정부 부과가 아니에요. 법인세는 내가 신고납세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필수 서류. 자, 우리가 필수 서류와 그 다음에 옆에 따라붙는 부속 서류가 있거든요. 필수 서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다, 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익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정이라는 입금산입 더해주고 송금산입 차감해주고 그리고 나서의 이 차가감 소득,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을 더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이월된 기부금을 송금산입해서 차감해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산출된 금액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비소 해서 2월 결손금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나오는 과세표준 그리고 그 과세표준의 세율 그 다음에 이 세율과 관련해서 최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공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제들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먼저 납부했던 원천 납부세액이나 수시 납부세액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해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다 라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모두 다 밝혀주고 있는 게 바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예요. 이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현금 흐름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서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있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닌데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 산입이다, 입금 산입이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입금 산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일일이 다 기록한 장부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합계가 이미 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겠지만 얘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갈게요. 소득 처분은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의 귀속을 구분해야만 하는 목적이 되는 기본 이유.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에 조정을 하게 될 때 사내 유보인지 아니면 사회로 유출된 것인지를 잘 판단하자고 하고요. 사회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주주면 배당, 그 다음 임직원이면 상여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었잖아요. 예, 누가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 과정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 자, 부가가치세의 무엇은 공급가액이다. 자, 공급가액 100에 10의 세액을 합쳐서 공급대가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공급가액을 우리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다 라고 하죠. 이 과세표준은 애누리와 할인은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세법이나 똑같아요.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차감을 하고요.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과세표준을 정답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법인세 총칙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이 중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법인세에서 기간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일정의 기간을 뭐라고 한다. 자, 법인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바로 사업연도다. 이렇게 불러요. 자, 당의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정한 1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가 앞에서 보기에 객관식으로 주어진 문제였죠. 자, 법인세와 관련한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적절한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기초로 세무회계상 입금, 송금과의 차이를 조정한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기순이익 가져다 놓고서 거기에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무조정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세무조정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에 여기를 괄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지 당기순이익이 답이구나. 이렇게도 이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이 세무조정 이후에 오른쪽에 배당이다, 상여다, 기타 소득이다, 기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득처분. 소득처분이 정답이 되는 주관식에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비행기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생산성 항공의 원가회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제조원가를 분류하였습니다. 적절한 분류가 아닌 것. 자, 비행기 앞바퀴. 비행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죠. 직접 재료비. 장갑이나 나사 등 소모성 비품의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제조 전문 기술자의 임금, 비행기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공장 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급여? 이 사람은 직접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비행기를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조원가 명세서다라고 하면 이 제공품 계정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제공품 계정에 대해서 쓰실 때 뭐 기초, 기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공품 계정은 원재료비 그 다음 노무비 임금, 그리고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다 라고 먼저 산출한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더해 주시고요.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마지막 토탈 합계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원가 표시되고 있고요. 제공품 계정을 펼쳐놓은 거 맞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는 거죠. 마지막에 얘가 되니까. 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는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여기까지만 필수. 제조원가 보고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필수사항은 아니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요.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이에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 주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조선업이 개별원가. 자, 그러면 나머지 동종 제품을 대량 연속해서 생산하는 업종은 뭐였을까요? 바로 종합원가. 그래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업종별로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개별원가는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경우다. 자, 30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다음 보기는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생산성의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자, 우리가요. 이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이다 라고 하면은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이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있지만 예정 제조간접비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는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 이렇게 혹은 제가 본 강의에서는 사전원가다 라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제조간접비 배부액에 대한 사전원가 사전원가에서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사후원가를 차감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배부,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배부라고 했어요. 문제의 과대배부 35, 플러스 35 실제 제조간접비는 315만 원. 그렇다면 사전에 배부액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였다? 350. 자, 350의 사전원가. 그렇다면 실제 조업도는 몇 시간? 7,000시간. 도대체 7,000시간에 얼마를 곱했길래 제조간접비 배부액 사전원가가 350이 나왔겠냐? 350 나누기 7,000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 5, 35, 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5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식화시켜서 기억하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었던 걸 공식처럼 잘 기록하시고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질문은 뭐 과대배부, 과소배부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예정배부율을 물어보고 있지만 앞에 실제 조업도를 괄호로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31번 생산성의 당해 회계자료의 일부분 안전한계율을 계산하래요. 자, 안전한계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매출액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의 매출액과 지금 아래 고정비와 공헌이익률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손익분기점에서 즉 우리가 손실도 이익도 보지 않는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과의 그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즉 손익분기점을 훨씬 많이 넘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인 거고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현재의 매출액이 굉장히 좁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 이 회사는 좀 간당간당 위험한 회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전한지를 보는 이 안전한계율을 계산해 줄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계율이다, 비율이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매출액에 손익분기점 매출액 차감을 한 그 차이와 현재 매출액 중에서 그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현재 매출액 중에 그 차이가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100을 곱해주시면 비율로서 퍼센테이지로서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내가 직접 구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매출액과 관련해서 안전한계율까지 산출을 하셔야 되나요? 자, 고정비를 그대로 공헌이익률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60만 원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서 40% 0.4로 나눠주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지금 현재 150이 나오나?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200만 원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150 그리고 200 그럼 200분의 결국에 여기는 50
그럼 200분의 50은 0.25. 0.25인데 옆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가 정답이었어요. 안전한계율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아니라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갑니다. 생산성의 단기 판매와 관련된 자료. 이를 이용해서 생산성 법인세 차감 후 목표이익 6만 원. 이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세전에 대한 이익을 알려주면 금방 목표이익을 가져다 놓고서 손익분기점에 지금 고정비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세전의 목표 이익을 뭘로 나누면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판매 수량이 나올 텐데 문제는 요 목표 이익이 세전 이익으로 와야 되는데 세후 이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막막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법인세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전에 목표 이익이 있었을 거고요. 세전의 목표 이익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몇 퍼센트, 40%에 지금 뭐를 차감하시면 세전 이익에서 4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차감하면 나머지 목표이익이 나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40%가 그대로 법인세니까 이만큼은 세금이니까 뭐에서? 세전 이익에서 세전 이익의 40%의 법인세를 차감한 게 지금 현재 세후 이익인 6만 원이다.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계산을 써보려면 세전 이익의 1 마이너스 법인세율 40%를 차감하면 그래서 세전 이익에서 0.6%를 0.6을 이렇게 곱해주면 6만 원. 그 얘기는 여기 곱하기 60% 혹은 곱하기 0.6을 이쪽으로 나누기 0.6 이렇게 해주시면 세전 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6만 원 나누기 0.6은 10만 원. 됐다. 자, 세전의 목표이익은 10만 원. 세전의 목표이익인 10만 원도 달성을 해야 되고 총 고정비 10만 원도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20만 원. 공헌이익으로 나눠주면 이 판매 수량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공헌이익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변동비는 600원. 하나를 팔아서 내가 얻게 되는 금액은 1,000원. 그렇다면 이익은 얼마? 하나 팔 때마다 400원씩 이익을 남기는 거다. 20만 원에 대한 이 고정비와 세전 이익을 모두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하나당 400원씩 남는 이 물건을 총 몇 개까지 팔아야 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 5,000개. 이렇게 목표 이익과 고정비를 더한 값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눠주시면 판매 수량, 그 목표 판매 수량이 나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매 수량은 5,000개가 아니라 500개. 네. 5, 4, 20이니까. 그쵸? 네, 계산기를 가지고서 했으면 될 텐데. 20만 원 나누기 400개. 이렇게 해서 50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는요.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를 쓰지 못해요. 항상 본인의 계산기를 꼭 가지고 가셔서 시험 문제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실수하는 거 없이. 왜냐면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면 금방 답을 정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만 원 나누기 400 그러면 500개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32번까지 오면서 분명히 중간에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 정도면 내가 거뜬하게 넘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험 문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어렵지 않게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론 끝나고 나면 뭐 하셔야 돼요? 실기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실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듀윌 홈페이지에 링크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TV와 함께 시험지도 같이 다운을 받아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그리고 1번 문항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저와 함께 실기 강의장에서도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